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기본강의 2호입니다. 행정학 단원별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전 문제를 통해서 감각을 한번 극대화시켜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합격으로 가는 길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우리 가해층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울 건 없고요. 우리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그 목차대로 이 문제집도 나열이 되어 있고요. 기본 강의와 다른 점은 이제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근데 문제를 막 섞어놓고 푸는 실전 이제 여러분 과정도 거치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세부적으로 각 단원마다 우리가 어떠한 또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말이죠. 그걸 실전으로 나왔던 또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맞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틀린 문제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5개, 4개의 선택지 중에 이게 확실하게 자기 게 아니라, 그죠? 좀 소위 말해서 아리까리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맞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틀린 걸로 간주하시고 확실한 자기 지식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하시는 거죠. 기본소로 돌아가셔서 다시 부족한 부분, 낙하산식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소를 전혀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기본과 실전과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실 거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그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숙달도가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20문제 섞여 있는 문제를 계속 푸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더 이제 감각을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뭘까 실전 연습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학에 대한 기본기는 계속 강조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응용학문으로서의 행정학에 대해서 뭐랄까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 목차는 우리 행정학 총론 전략적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책론, 인사조직, 재무, 지방행정인데 전략적 관리라는 챕터가 최근에 올해 2016년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그 인사조직 직류라는 걸 새로 만들었죠. 인사조직 직류는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제시된 여러 자료를 봤더니 전략적 HR을 물어본다고 되더라고요. 전략적 HR은 어때요? 전략적 관리의 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략적 관리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 7급급 수험시장에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이제 이걸 삽입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공교롭게 정부에서도 이런 직류를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 앞으로 우리 행정학이 나아갈 쪽이 이쪽이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원지를 줬네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새로운 출제 패턴, 경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계속 또 지켜나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출제위원회 어떤 사고의 궤적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래서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행정학에 대한 기본 특성일게요. 그래서 행정학에 대한 기본론이 이제 풀어 나가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나오죠. 이제 읽어보시면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 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대규모 조직이라면 뭐 우리가 꼭 정부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실제로 어떤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민간 기업의 채용 규모가 훨씬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커지다 보면 어때요? 계층화되고 또 칸막이가 생기고 또 그죠? 계층제로 나눠지는 그 관료제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은 뭐 변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직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이다.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건 좀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이번에 최근 행정의 개념에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 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특히 기존의 권위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데 오히려 경영학에서 최근에 이런 사조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 강조된다든지 말이에요. 내지는 어때요?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이 와중에는 기업이 어떤 소비자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그죠? 뭐 사랑을 우리가 뭐 대갚아보자. 뭐 그 어떤 광고성 멘트로 다가가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공동체로서 자유로운 개인은 없습니다. 정치는 삶의 일부고요. 또 그런 어떤 선택지도 뭐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우리 사회 운영 양식으로서 분명히 대안이 되기 때문에 공사 조직 간의 연결 네트워크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강조될 바라고 할 수 있겠죠. 3번에 특히 이제 이번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거버넌스를 한 챕터로 또 우리가 구분해 놨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말이죠. 또 이제 단원별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실전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3번에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좁은 의미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뭐 올바른 거고요. 4번 보시면 행정은 정치와 분리된. 이게 동그라미 쳐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행정이 어떻게 정치와 분리될 수 있죠? 행정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정치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파트 오브 라이프인 거죠. 그죠? 최근에 이제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그런 사조가 굉장히 많이 대두했었어요. 그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이기주의를 개인의 자유로 착각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배제되고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돼서 최근 정치학에서 공화주의다 그래가지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조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말이죠. 예.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을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간의 공조나 재정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조점은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와 분리됐다. 또 이 말은 뭐 성립될 수 없는 거고요. 마저 읽어보시면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무행정 보세요. 재정민주주의란 말이 있죠. 그죠?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들이 말이 되지 않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국회는 또 어떻게 구성되죠? 정치를 통해,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의원들을 통해 구성되고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또 인사행정도 보십시오. 뭐 대표 관료제 그랬는데 오로지 실적자만을 통해 가지고 공공 관료제의 인원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그들이 국민 다수를 위해서 일하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품게 되는 거죠. 많은 사회적 낙오자들,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정한 인구 비례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관료제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재반에 대한 모든 영역을 보건데, 예, 맞습니다. 이 정치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학은 정치학에서 나왔어요. 정치학에서, 그죠? 그러면 이 정치학에서 행정학이 탄생된 그 배경 명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초기 행정학에서 또 어떻습니까? 우드로 윌슨. 우드로 윌슨을 통해서 말이죠. 초기 행정학이 탄생했죠. 초기 행정학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행정학에 대한 초기 영역은 또 어디에 해당되냐 했을 때 이 경영하고 또 굉장히 입장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죠? 이 정치학과 경영학 사이에서 굉장히 행정학은 어때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박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물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말이죠. 조율이 필요한 건데 초기 행정학은 아무래도 이 경영학에 상당히 정초가 되어 있죠. 고정파 정통 행정학은 그죠? 이렇게 하죠. 공사 행정이론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세계 대공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치로 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공사 행정, 이건 정치 행정 이론론이죠. 이렇듯 행정은 정치와 경영 사이에서 계속 어때요? 줄다리기라는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은 뭐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된 거죠. 연결된 겁니다. 그 행정의 속성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정치가 삶의 일부고요.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정당의 영역에서도 보면은 대중정당과 전문가 정당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죠? 보면은 대중정당, 그죠? 대중을 통한 어떤 정당 정치에 대한 구성, 전문가들을 통한 거죠. 원내정당. 그랬을 때 과연 전문가들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가 복원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에서 많은 회의적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공화주의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개인과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 신자유주의로 퇴색된 어떤 정치에 대한 우리 삶의 배제에 대해 가지고 마키아벨리즘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우리가 공화주의, 그죠? 뭐 한나 아렌트라든지 토크빌처럼 말이죠. 이것도 분명히 논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논의들은 다 행정학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보면 행정과 정치의 관계가 상당히 다시 이전보다 복원됩니다. 특히 이제 거버넌스 영역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거버넌스 영역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배제된 공동체성. 이 거버넌스에서는 뉴거버넌스에서는 여러분 그 사상적 배경에 보면은 공동체주의가 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정치를 여러분 절대로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올해도 분명히 그 선거가 있겠죠.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또 여러분들 판단에 달렸겠지만 문제는 그 선거 자체를 회피하는 그죠? 그런 것들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진정한 그죠? 능률행정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역시 정치가 복원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냥 능률성 자체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그 이면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히틀러의 등장이라는 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정치로 귀결된다. 말씀을 드리고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5번에 보시면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 하나가 다릅니다. 그죠? 행정과 경영은 상당히 유사하죠. 그 행정과 경영을 뭐라 그러냐면요. 보세요. 행정학, 경영학 같은 학문들을 응용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응용사회과학.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응용된 거죠. 그럼 이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정치학이나 경제학 같은 학문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회과학. 순수한 사회과학인 거죠. 사회과학은 어때요? 이 원인과 결과로 학문의 시각이 형성되어 있죠. 그죠? 이건 뭐예요? 진단과 처방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응용 학문이라는 유사성은 있지만 목적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행정학은 퍼블릭 스퀘어에 초점을 맞추고요. 경영학은 어때요? 프라이빗 섹터에다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퍼블릭 섹터, 프라이빗 섹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명제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이어의 법칙이죠. 행정과 경영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 같다라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 같다. 말이 참 어렵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이어 같은 경우는 코넬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교편을 잡으면서 그 학교의 편제가 좀 독특하게 공행정과 사행정, 경영과 행정이 통합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결국 느낀 게 뭐예요? 좀 아니다는 거예요. 행정과 경영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부수적인 면에서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는 같고 중요한 건 다르다는 얘기죠. 말이 어렵게 되는데 그런 명제가 행정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만큼이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행정학이 경영학에 영향을 받았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테일러죠. 프레데릭 테일러. 테일러는 학자는 아니에요. 학자는 아니고 이제 공장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과학적 관리론 유입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당시에 만연했던 태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리고요. 이게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 정치에서 벗어나서 행정학의 필요성, 독자적인 필요성을 처음에 이제 주장했던 윌슨도 말이죠. 그 논의는 했지만 지적 기반이 연약하죠. 초기 행정학자들은 경영학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받아들이죠. 대표적인 게 테일러리즘이라든지 말이에요. 호슨 리서치 같은 건데 테일러나 호슨 리서치를 연구한 메이오 레슬리스버 같은 사람들은 행정학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영학자, 뭐 심리학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이 초기 행정학에 관리적 행정학에 많은 영향을 좀 준 건 사실이죠. 그죠? 주는데 하지만 어때요? 또 시기가 지나면 또 행정과 정치 영역은 분명히 또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공황 시기에 그랬다고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왜? 같은 응용사회과학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학하고 경영학하고 너무 지나치게 헤게모니 싸움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이죠. 우리 다르면 어때요? 정치학과 행정학의 차이도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도 마찬가지니까 말이죠. 같으면서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5번은 뭐 정확한 어떤 지금 올바른 선택지가 되고요. 4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하지만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을 이제 충분히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자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관계를 알아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문과 쪽 학문인데 이과 쪽 학문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건 뭐예요? 여기 의학이에요, 의학. 죄송합니다. 왜요? 그죠?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여기 의학이 강인 거죠, 의학. 감기나 바이러스, 그죠? 감기에 걸리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생물학자, 분자 생물학자가 더 잘 알죠? 의사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감기 걸리면 누구한테 가죠? 감기 걸려서 생물학자한테 가시는 분 선생님 있으면 번쩍 들어보세요. 그죠? 없을 겁니다. 맞죠? 왜? 이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는요, 이 원인과 결과의 이 탐구보다는 또 다른 분야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야에 대한 직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경영학과 행정학의 이 퍼블릭, 프라이빗,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시각 동일한 거죠. 의학적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르다. 그죠? 퍼블릭, 프라이빗. 쭉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의학은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 뭐 생명체를 진단하고 처방을 하죠. 그런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행정학은 이 병든 사회,
대한 많은 문제를 정책 문제로 다 인지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결을 구축하는, 해결 방안을 구축하는 거죠. 자,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응용사회과학을 분명히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학문적인 어떤 방법론적 어프로치 분명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입니다. 공공행정의 본질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1번입니다. 행정은 자연 및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익은 추상적, 신축적, 상대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공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과정론, 실체론 많이 논의를 하죠. 근데 뭐 그런 구분 체계를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교수님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수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공익이 우리 행정의 이념에 있어서 본질이 되는 것만큼은 다 인정하실 거라고 교수님들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추상적인 측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측면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3번에 보시면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당연히 가치체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가치체계를 배제시켰던 시기가 있었죠. 뭐 또 뒤에 배우시겠지만 행태과학의 시기가 그랬습니다. 이 논리실증주의를 통해서 팩트에 초점을 두고 가치를 배제한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행정이란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행태과학은 학문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경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를 어때요? 완전히 방치시켜버립니다. 후기 행태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후기 행태주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가치 연구를 유입을 시키는데 그 얘기는 행태과학에서 중요시 여겼던 이 팩트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가치 연구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죠. 후기 행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어떤 방법 체계가 또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말이에요. 또 반면에 행정 철학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 이념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존 롤스의 Justice as Fairness에 대한 논의도 이때 괴를 같이해가지고 사실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이 철학자들이에요. 분석 철학자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윤리학에 대한 무화, 없을 문자 써가지고죠. 윤리학을 아예 붕괴시키려는 그들의 시도에서 존 롤스는 어떻습니까? 규범 윤리학자로서 또 분석 철학자로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정의의 개념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을 주장해서 어때요?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사회과학에서 어때요? 많은 또 기준을 제공해주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데 행정 이념에 대한 또 논의는 우리가 또 챕터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행정 이념이 여기서 말하는 가치체계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공리주의에서 결정하냐, 아니면 롤스의 정론에 따라 결정하냐에 따라서 정책 대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죠? 더 이득을 얻게 하느냐,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때요?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많은 또 복지 혜택을 베푸냐. 이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재원을 집행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가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건 또 어디로 연결돼요? 아까 1번에서 그 4번 선택지에서 봤던 정치와 연결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그 정치 과정인 거라고요. 그죠? 계속 보시면은 4번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에 어긋난다. 본질에 어긋나지 않죠. 그죠?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죠? 또 많은 사회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때요? 개입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자라든지 말이죠.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말이죠. 때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어때요? 많은 이 경제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규제를 통해서 개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활동 체계 이런 것들은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잖아요.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뭐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리를 어때요?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도 이 처방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이죠. 정책을 통해서 이게 투영되는 겁니다. 정책이란 그 의사결정이 어때요? 권위 있는 정부를 통해서 수행되는 거죠. 방치된 사회 문제가 어때요? 정부를 통해서 해결되는, 정부에서 하기로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때로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활동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볼까요? 물 좀 마시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정학의 성격 볼까요? 자, 찬찬히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저개발 국가의 경제 연조와 함께 미국의 행정 이론에 바탕을 둔 제도나 기술을 지원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는 지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굉장히 뭐 중요한 논인데 뭐냐면 공산화 저제예요.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이데올로기 시대였고요.
공산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 간에 어떤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자고로 어때요? 경제적으로 조건이 충족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공산주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데 마셜 플랜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어때요? 그냥 막 돈다발 던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어떠한 정서가 그 뒷면에 있는 거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처럼 앞선 국가의 행정 체계를 이식하면은 후진 국가도 바로 어때요? 예, 그럼 발전된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정서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행정학의 발달사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정일 교수님 책에 나왔지만 거의 발전행정론 시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표현인데 말이에요. 지금도 하기 힘든, 물론 많은 부분 유입돼 있지만 지금도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고 힘든 직위분리제적 요소 배우셨죠? 직위분리제라고 우리 인상학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군 정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힘든 게 그때 과연 됐을까요? 그냥 바로 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원빈이라는 멋진 탤런트가 입은 쫄티를 선생님이 입으면 어떻게 되겠죠?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서 제 나온 배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이 쫄티 생산업자 누구냐? 사기꾼이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고 뭐 웃는 그런 넌센스적인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죠? 달라요. 다릅니다. 각 국가마다 특성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신제도주의를 통해서 뭐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뭐 뒤에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더 뒤에 읽어봅시다. 저개발 국가의 정치제도나 사회 문화적 환경이 미국과 달라. 맞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프레드릭 리그스 아시지 않습니까? 프리즈머틱 소사이어티 사랑방 모형을 얘기한. 이제 우리나라에 뭐 많이 방한했던 사람이죠. 이제 박동서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뭐 박동서 교수님이 그것도 리그스와 인연을 맺어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우리나라 초기 행정학에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 당시 뭐 우리나라 뭐 태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 리그스는 굉장히 슈퍼스타였지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 개도국 행정의 특수성을 논의했거든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슈퍼컴퓨터 사다 놓고 대지모래 놓고 고사 지내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통적인 사회적 요소와 선진행정 체제가 충돌하게 됐을 때 상당히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배격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행태과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죠. 이런 것들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개도국 행정에 대한 특성을 인정했었던 그 리그스의 어떤 그런 체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있죠. 나머지 마저 읽어볼까요? 새로 도입한 각종 행정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의 행정이론이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행정이론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동그라미 쳐놓고 필요합니다. 그죠? 왜? 특수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특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어때요? 굉장히 발전을 거듭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죠? 독일도 라인 강행이죠. 이랬죠. 그죠? 근데 많은 나라는 어때요? 지원해주면 그 막대한 부정부패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로부터 자유롭진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발전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뭐 아프리카 한 나라 지원해주면 어때요? 부족장 인마이 뽑겠다고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행정론 이면에 비교행정론이라는 또 분야가 있었죠. 나라마다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리그스 역할이 컸죠. 왜냐하면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만 논의하다가 그 중간형적인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방 모델. 프리즈머틱 소사이티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 없이. 근데 이런 문제 형태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 점점 빈번하게 나오고 있죠. 뭐냐면, 지문을 주고 나옵니다. 제시문을 말이죠. 공부량이 약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 보고 이제 겁부터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필요한 게 이해를 위한 공부죠. 그냥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공부. 그거는 이제, 물론 암기도 필요한 경우, 이게 수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웠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뭐 접근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확인해 놓으시고요. 나라마다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기 쉬운 우리가 아무래도 용이한 그런 방법론은 뒤에 배우시겠지만 어때요? 신제도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또 복습할 수 있겠죠. 신제도주의요. 자, 2절입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죠. 행정과 경영의 차이는 뭐 지금 칠판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이미 많이 논했죠. 그 맥락이 지금 이 문제 안에 투입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뭘까요? 1번.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2번.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지언정 행정은 어때요? 정치적 환경 영향을 받고
그 정치에 대한 형성은 곧 헌법으로 나타납니다. 헌법에 나와 있죠. 헌법전에 각인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제적 불평등이 최근에 우리 빈번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각인은 평등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재벌회장이라고 어때요? 사람을 다 보이는 앞에서 폭행했을 때 그 죄를 면제받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안 보이는 데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지만 말이죠. 자, 계속 보시면은 3번에 재벌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됩니다. 맞습니다. 신분을 보장해줍니다. 법령으로 신분을 보장해주고요. 따라서 공무원들은 또 의무가 투입되죠. 뭐요? 그들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 과거에 봤더니만 어떤 뭐 그죠? 공무원이 뭐 국회에 나와가지고 발언합니다. 나도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범죄 행위를 말이죠.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던데 행정학 교과서를 펼쳐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보장이 법적으로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선거철마다 올해도 선거가 있는데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지 아마 정신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역관제와 정실제에 대한 폐해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역관제에 대한 여러분 미국 행정학에 대해서 펜들턴법이 도입되기 전에 그 역사를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사실 지금 문제가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든 것들이 바로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을 자꾸 한다면, 그죠?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간단해요. 뭐냐면 월급을 받지 말고 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뭐 월급도 따박따박 받고, 그죠? 공무원 연금도 받아가면서 난 또 정치적 활동하겠다는 얘기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냥 문제가 크죠. 그죠? 뭐 도둑놈식보죠. 도둑놈식보입니다. 그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서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어때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들의 신분은 보장되는 것들은 또 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4번에 보시면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성이 강조된다. 행정도 관리성이 강조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초기 행정학에서 사실 보십시오. 이 경영학 영향을 받는 과정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를 보세요. 지금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구분되는 걸 보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이 오답이죠. 관리성이 강조된다. 이 얘기를 굳이 적으면은 문제에서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어때요? 경영과 구분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상해지게 되겠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 보시면 행정과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되겠죠. 보면은 자, 1.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건 그렇진 않아요. 그죠? 최근까지만 해도 NPM의 사조가 역시 있다르죠. 지금 2008년 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적 배경은 아무래도 우리가 막 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대긴 해요. 그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는 또 2004년도 입법고시 나온 문제긴 한데 이때만 해도 NPM이 굉장히 풍부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확실한 거는 뚜렷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행정학에서 관리적 요소가 들어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영학에도 오히려 어때요? 경영에서 오히려 행정 요소가 들어갑니다. 네트워크적 사회적 요소가 들어오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행정학에서 이미 일찍 했던 거버넌스적인 요소가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단순히 행정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학이 또 행정학스러워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뚜렷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1번이 따라서 옳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겠죠. 2번 보시면 미국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자 간의 유사성을 더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아무래도 미국은 말이죠. 그런 어떤 기업가적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NPM에 대한 그런 사조가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만 해도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될 때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과 여러분 뭡니까? 유럽의 방식. 특히 이제 그 NPM에 있어서 영국하고 미국 방식을 많이 비교하는데, 그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실패. 그 대처리즘에서 시작됐죠. 거기에 대한 교정에서 시작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규제 개혁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NPM이 사실은 영국에서 먼저 논의가 많이 됐죠. 크리스토퍼 후드를 통해서 그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NPM을 통한 이 사조 중에 이 관료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결과를 책임지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과정에서 상권분리 시스템이 위협당하기 때문에 의회주의가 강한 미국에서는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지만 의회파가 가장 강한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의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어때요?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도 역시 재정에 대한 방만 운용으로 인해서 나온 재정 실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뭡니까? 국민에 대한 신뢰 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영국과 미국은 출발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각종 시장에 대한 양식을 도입하고, 그죠? 경영위법을 도입하지 않는 데서 합의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어때요? 상당히 유사성을 더 강조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3번 보시면은 경영이 행정에 비해 신축성이 더 높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정치적 제약에 대한 문제가 있고 법적 제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조직, 법정조직, 그래서 정부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어때요? 법을 통해서 수행돼야 됩니다. 반면에 경영에서 구조개혁하는 것들은 뭐 그런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플렉서블합니다. 경영이요. 4번 보시면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양자 간의 유사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맞죠? NPM이 바로 그런 거니까요. 이 설명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5번에 행정에는 경영에서처럼 이윤이라는 명확한 단일의 척도가 없어 비능률성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영업사원이 말이죠.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판매하냐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척도가 제시가 되죠. 그죠? 능률성에 대한.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대해 가지고 수당은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봉 가산할 때 보면은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나가서 막 싸우는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그죠? 뭡니까? 막 경찰 특공대원 보시라고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적을 달리 다른 내근직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그 근거는 뚜렷하게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말이죠. 민간 기업과 왜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불친절한 어떤 직원이 있습니다. 그죠? 팩스 떼어주는데 막 노인 왔다고. 노인 내가 이것도 몰라. 팍 떼준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죠? 테러 진압 현장에서 테러 진압하는 요원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비교하냐는 얘기예요. 매출액 그렇게 없잖아요. 그죠? 매출로 구분하는 민간 기업과는 달리 이 척도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들자는 게 뭐냐면 성과 관리였죠. 성과 관리. 이 성과 관리 시스템을 유입시켜가지고 그걸 잘 정착시켜서 전략적 관리 체계 속에서 법제화시킨 게 2006년도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6번입니다.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볼까요? 1. 정부 사업의 투입 중심으로 한 성과 측정 강조된다. 이건 잘못됐죠. 경영하다를 쓸 때 뭐냐면은 이 전략적 관리 체계도 그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유입. 여기 아무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투입이 아니죠, 여러분. 인풋 쪽 요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야. 아웃풋과 아웃컴이다.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로직 모델이라고 그랬죠? 성과 관리를 통해서도 또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 전략적 관리를 통해서 말이죠. 논리모형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인풋이 아니죠. 뭐예요? 결과를 보는 거죠. result, 결과. 이제 92년도에 발간된 오스본과 게블러 Reinvented Government에도 보면은 결과지향적 정보, Result Oriented Government에 대한 사고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강조됐던 것들이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논의였는데 말이죠. 투입 중심은 아니죠. 투입 중심은 아니고 이거는 예산 제도로 치면 LIBS, 라임 아이템 버지팅 시스템처럼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합법성 심사에 대한 초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투입이 아니라 뭐로 바꿉니까? 결과로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산제도도 LIBS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신성과주의는 어때요? 결과 중심의 예산제도죠. 신성과주의 말이죠. 그러니까 미션, 비전, 전략. 그죠? 그 전략적 목표 체계 속에서 조직의 결과를 또 연결시키죠. 그럼으로써 이제 일하는 과정에 재량을 부여하고 결과로서 이 측정을 합니다. 성과는 관리돼야 되고 관리되기 위해서 어때요? 측정이 돼야 되고 측정된 성과는 보상돼야 된다. 이 명제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투입 중심 그러면 어때요? 확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을 때 외워서 한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커요. 큽니다. 그죠? 때문에 항상 지금 이해 위주로 하시고요. 1번이 정답이고 2번에 정부에 대한 시장 원리와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맞고요. 3번에 행정의 경영하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강조하는 거 맞고요. 4번에 지나친 경영성의 강조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7번에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죠. 1번에 근데 이 공행정, 사행정 그런 말이 참 재밌잖아요. 이게 행정학자가 쓰는 표현인데 그러면 여러분 경영학자들이 우리는 사행정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경영대 있죠, 경영대. 경영대학원 그러면 사행정대학원 막 이렇게 이름 붙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영학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공경영이고 우리는 사경영이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리고 행정학 책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돼 있기도 하니까 이 표현은 이제 행정학 문제 풀 때는 잘 알아두시고요. 거리가 먼 겁니다. 먼 거. 오늘 1번의 평등성, 2번의 관할 범위, 관료제 성격, 법적 구조인데 관료제적 성격이죠. 왜냐하면 민간기업도 대규모 관료제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LG그룹, 뭐 삼성그룹, 뭐 현대그룹 보십시오. 굉장히 큰 관료제 규모를 갖고 있어서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규모가 크고 칸막이와 계층제적 요소를 갖고 있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 관료제 한계에서 난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무조건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된다는 거죠. 관료제는 정부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조직의 계층제적 요소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 정부 관료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말이죠. 여러분들은 잘못된 도식이니까 그걸 잘 교정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도 대규모 조직의 형태를 갖고 하면 관료제적 속성이 다분히 나타나게 돼 있고요. 사실 우리가 정부 관료제를 치유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보면은 민간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민간에서 관료적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아이디어 체계를 공공부문에서 봐드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비가이 피터스의 거버넌스 우리 단원별 문제집에 또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때 한번 또 체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3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현대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인데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곳은, 이 문제가 1, 2, 3, 4로 안 돼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돼 있으면 참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형태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귀찮아하지 말고 이 제시문을 보자마자 지문을 보자마자 바로 잡아낼 수 있도록 연습밖에 없습니다.